네, 목표 내용이 목표 설정 과정이나 목표 추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면 목표가 가진 그 내용을 분류하는 거는 먼저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성이라는 것은 목표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얼마나 명확성을 가지느냐 하는 건데 구체적이지 않은, 즉 모호한 목적일수록 실제 목표 달성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죠. 내가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모호한 목적은 내가 어느 정도의 달성 기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모호한 목적보다는 뭐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그 목표 달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목표 달성의 확률도 올라가겠죠. 실제로 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목표의 난이도 역시 목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난이도가 높은, 즉 어려운 목표일수록 수행 수준이 높아지나 라고 했죠. 수행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 목표 달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어떤 목표 달성 효능감이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할 만큼 내 마음이 있는지 동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목표 달성에 그러니까 즉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더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높은 달성을 수준을 가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실력에 안 맞는 또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전교 1등을 해버릴 거야 이런 식의 수준을 그 목표 수준을 가지는 거는 결코 그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구체성과 난이도 못지않게 목표의 성격상 내적인 목표와 외적인 목표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어요. 내적인 목표는 자 봐요. 목표의 내용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목표입니다. 목표의 내용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는 게 뭐를 말할까요? 목표의 내용이 이를테면 성장이라고 칩시다.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성장이고 내적 성장을 말하는 거지. 뭐 키가 크는 목표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조금 더 잘하게 되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나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그런 종류의 성장을 말해요. 근데 그것은 이 성장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성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성장을 통해서 엄마한테 그 칭찬을 받겠다. 성장하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이런 종류의 성장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냥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내적인 목표에 속합니다. 반대로 개인 외적인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 재미나 흥미의 추구 이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반되는 부나 명성과 같이 어디에 수반되는 다른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반된다 그래가지고 수반성과도 관련을 많이 맺고 있는데 외적인 수반성을 가진다는 거는 이 목표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얻고자 하는 게 있죠. 뭐 좋은 집에 산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 다른 것과 수반되는 외적인 수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적인 목표예요.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내적인 외적 목표의 구분보다는 각각이 그 심리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이 목표의 내용이 특히 내적인 외적인 목표 같은 거는 목표 설정이나 뭐 구체성이나 난이도처럼 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목표 달성으로 인한 결과, 즉 심리적인 결과물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 내적인 외적 목표의 구분은 목표 설정, 목표 달성보다는 목표의 달성으로 나타나는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얼마나 만족할까 이런 것들에서의 차이가 더 큽니다. 예컨대 자기 스스로 내가 점점 어떤 일을 잘하게 되고 내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목표가 내적 목표인데 내적 목표에 치중하는 사람은 그것을 달성했을 때 굉장히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외적 목표에 치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부를 쫓는다거나 명성을 쫓게 되면 이것을 달성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 한다. 끝이 없다. 뭐 명예욕에는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 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단계에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안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을까? 또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더 부를 많이 쌓기 위해서 이런 경쟁적 행동과 같은 부정 행동이 더 많이 드러난다 그래요. 만족감이나 안정감 혹은 불안이나 자존감 같은 거는 우리의 심리적 결과죠. 그래서 내적 외적 목표의 구분은 상당 부분에 우리의 심리적인 결과물과 관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룰 것은 목표에 대한 헌신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는 거죠. 이것은 목표 헌신이라는 의미로 goal commitment라고 썼는데 목표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표를 달성하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느냐. 즉 이를테면 그 목표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굉장히 그걸 극복하고 목표 달성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목표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표 헌신은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목표를 헌신하게 하는 어떤 요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4개 정도로 책에는 그리고 학자들이 설명한 걸 정리해 봤어요. 목표를 헌신하게 한 첫 번째 이유는 목표가 어디서 오느냐 그 목표의 출처입니다. 목표의 출처가 내가 설정한 목표인 경우에 더 헌신하게 되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또는 뭐 선생님이 너가 이번 달에 성적은 이렇게 내야 돼 라고 하면서 목표를 누가 설정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일 때는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나한테 다가오느냐 이걸 달성했을 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수록 더 목표에 헌신하겠죠.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꼭 하고 말겠어. 이 목표는 나에게 매우 매우 중요해 라고 할 때는 결국은 목표에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출처가 만약에 자신에게서 온 경우라면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더 높게 인지하고 있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즉 목표 달성의 효능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목표 달성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수행 수준도 높지만 이 수행 수준이 높게 되는 이유는 목표에 더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좋다는 얘기는 그거에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행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목표 헌신이 높고 그 결과가 더 높게 된다는 얘기니까 목표 달성 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 헌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적인 요인 중에는 이 목표 달성 과정에서 피드백을 줄수록 수행 수준이 높다. 이 마찬가지로 목표 헌신을 통해서 수행 수준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데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서 네가 지금 얼만큼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또 이런 점은 고치면 좋겠고 목표 달성까지는 얼마나 남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있고 또 스스로가 내가 지금 목표한 것에 몇 %점 왔구나. 한 30% 왔으니까 다음 50%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00%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거를 더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피드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외적인 주로 이제 외적인 피드백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피드백도 스스로에게 주는 피드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특히나 연령층이 어릴수록 그 학생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달성 정도를 보이고 있는지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목표를 헌신하게 하는 이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취 목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취 목표 구조는 아까 말한 성취 목표와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큰 이론적 토대는 목표의 지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 목표 지향성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왜 지향성이란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어떤 성취 목표는 성공이라는 결과가 있죠. 성공한다. 이를테면 1등을 한다. 라는 목표가 그 내용 자체가 목표예요. 근데 그거와 달리 지향성이라는 말이 붙어서 성취 목표 구조할 때 모든 성취 목표라고 줄여서 많이 말할 때 그것은 성취 목표를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목표를.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이라는 목표의 내용 또는 뭐 부를 쌓겠다. 아까 말한 내적 외적 목표. 내가 성장하겠다. 이런 목표들은 목표의 내용이죠.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싶은 이유예요. 왜 그걸 가지고 싶은 왜 그걸 추구하느냐에 대한 거죠. 이러한 목적과 이유라는 거는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즉 뭐 1등이라는 목표는 그 자체가 내용이 되지만 그것을 왜 가지고 싶으냐? 첫 번째 경우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가능하죠. 두 번째 경우 자신의 성적을 자랑하고 싶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되죠. 이것이 결국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유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목표와 목표 지향성과 이런 목표 지향성은 상당히 동기인지 행동적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목표 지향성 이론이란 것은 성취 목표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 성취 목표의 목적이나 그것을 가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 지향성을 크게 구분하면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라고 학자들은 처음에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숙달 목표는 뭐냐 하면 숙달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숙달은 뭐의 숙달이에요? 내가 어떤 과제를 숙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제를 숙달한다는 거는 이건 결국은 여러분 마스터라는 말인데 마스터죠. 마스터가 뭐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는 걸 우리가 마스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제를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동의하겠지만 완벽에는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스터한다라는 것은 어떤 끝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자꾸자꾸 알아가고 자기의 실력을 자꾸자꾸 높여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싶어서 내 실력이 향상되고 싶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그 공부라는 것을 마스터하고자 하는 이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모습은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대체로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지거나 성취도도 높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실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고 학습의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한다. 그 밑에 나온 163쪽의 얘기를 보면 이것을 추구할 때에는 숙달 목표를 추구할 때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그 결과를 내가 이걸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은 실력의 향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죠. 뭔가 어떤 무용으로 치면 동작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미숙한 동작을 하다가 미숙한 동작을 점점 고쳐서 완벽한 동작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완벽한 동작이 이르기 이전에 의 미숙한 동작은 실패라고 보나요? 이 숙달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못하더라도 지금 이 못하는 것을 토대로 이후에 내가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유연한 사고, 책에 나온 거죠. 실패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력의 향상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과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려운 과제를 싫어하지 않고
도전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실패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숙달 목표와 대비되는 것이 수행 목표인데 이 수행 목표는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증명한다. 자, 목적이 실력의 향상이 아니라 내 능력의 증명 또는 비교에서의 우월성이에요. 비교에서의 우월성. 내가 능력을 증명한다는 건 뭐예요? 즉,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남보다 뛰어날 때 남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이유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이유예요. 그런 이유가 수행 목표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기기를 원하거나 사회적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을 설명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어요. 164쪽에 수행 목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낮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먼저 할 수 있죠. 숙달 목표 이 학생들이 학습의 흥미, 자기 효능감, 성취도가 높다고 한다면 수행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낮을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 때, 아주 강하게 들 때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요는 내 능력을 증명하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이 수행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성취에 도움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능력 부족이 드러날 수 있는 실패할 확률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 학생들은 이 숙달 목표의 학생들은 능력 부족을 드러나는 것이 그걸 피하고 싶은 목표가 따로 있는 그런 경향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 부족이나 실패는 자기가 다시 한번 성공하기 위한 어떤 지침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수행 목표의 경우에 어떤 학생들은 능력 부족에 즉 능력이 무능함을 증명한다거나 타인과의 비교에서 열등하다거나 이런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공 접근, 실패, 회피 경향성을 배웠듯이 여기서도 그 경향성을 위주로 해서 생각해 봅시다. 접근과 회피의 경향성을 위주로. 책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수행 접근과 수행 회피로 나누는 연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행 목표이지만 수행 접근은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적응적인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즉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학생이죠. 요는 수행 회피의 목표를 가지게 됐을 때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 실패 회피의 경향성과 통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무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비교에서 열등해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부적응적 동기가 됩니다. 수행 회피 목표가 되는 경우에 왜 이게 부적응적이냐 하면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실패하게 되는 게 싫기 때문에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안 하려고 하죠. 또 상대 평가에서 내가 열등하다는 게 싫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책에서 나온 것은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는 전략이 또 있어요. 이걸 자기 손상화 전략,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책에 나오죠. 아니면 부정행위. 이거는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내가 성적이 나쁜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부적응적 행동이죠. 자기 손상화 전략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불구 전략처럼 학업 실패를 자기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방해 요인을 일부러 만드는 걸 말해요.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방해 요인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부러 실패를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건 이해가 안 가죠. 이를테면 시험 전날에 방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 전날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방 청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 청소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방 청소할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방 청소를 한다는 것은 나는 방 청소를 해서 공부를 못했다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실패를 불러일으킨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자기의 무능함이나 또는 열등함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회피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수행 회피 목표 학생들이 부적응을 나타내고 성취도도 낮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목표 지향성에서 좀 가지치기로 해서 나온 사회적인 목표라는 건데, 이 사회적 목표는 수행과 성취를 이해하는 데 적용하기는 하지만 학업 성취보다는 이 학생들이 가지는 부모, 교사, 교우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목표예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 대한 목표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또 성적이 뛰어나고 뭐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 우리 반, 우리 학교, 이런 친구 집단 이런 데서 내가 소속돼 있고 거기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책에서는 뭐냐면 어떤 목표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1등을 하겠다, 뭐 수학을 더 잘 알고 싶다, 뭐 과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다, 또 나는 뭐 우리 반에서 책임감을 갖고 싶다, 친구들이 나를 믿게 하고 싶다, 나는 믿음직한 친구가 되고 싶다, 선생님에게 뭐 예쁨을 받는 학생이 되고 싶다 이런 목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목표들이 바로 사회적인 목표라는 거죠.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학업 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게 아카데믹 골, 그러니까 학업적 목표고, 이런 사회적 목표는 소셜 골이라 해서 학업적 목표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학업 목표만 추구한다고 해서 학교 적응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소위 말하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 학교 생활이 즐거운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싶지만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 안에서의 목표는 학업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둘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목표와 목표 지향성을 봤지만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낼 때, 즉 교실 안에서의 목표 구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교실 목표 구조라는 에임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런 목표 이론입니다. 학생들의 목표 지향성, 아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경쟁이냐, 뭐 아니면은 뭐 협동이냐, 이런 것들은 학생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목표 지향성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숙달 수양 목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 학생 개인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과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가진 목표가 숙달 목표인데 우리 반의 선생님은 계속 남과 비교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실패하면 혼내고, 이런 수행 목표로 우리 교실이 짜여져 있다면 내가 숙달 목표를 계속 추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맥락에서 설명한 거예요. 교실 목표 구조는 직접적으로 숙달 목표 구조, 수행 목표 구조를 말한 것은 좀 나중 이론이지만 그것은 책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 에임즈가 처음 얘기한 거는 교실 목표의 구조가 목표 지향에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한 거예요. 물론 목표 지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숙달 목표 구조라든지 수행 목표 구조라든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개별 구조냐, 경쟁 구조나 협동 구조나라는 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교실 목표 구조의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냐 하면 다른 사람의 성취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성취에 따른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구조가 개인 구조가 되는 거죠. 개인 개별 구조가 되면 이때는 각자의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숙달 목표가 학생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숙달 목표가. 반대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상대적인 성취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의 성취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했을 때 보상을 제한적으로 주는 거죠. 1등한 학생만 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남보다 잘하려는 목표, 즉 수행 목표가 더 두드러지게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구조인 경우에는 보상을 집단의 수행 결과에 따라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때에 경쟁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쟁의 결과 우리가 그 경쟁 과정에서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경쟁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 경쟁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취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거나 한다면 과도한 수행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